백조반지의 미스터리, 노스캐롤라이나 숲에서 스웨덴 스톡홀름까지 이어진 죽음의 그림자. 1994년 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의 겨울은 깊고 차가웠다. 에팔레치아 산맥의 심장부에 위치한 딥갭 지역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그날 토지 조사를 위해 숲속을 걷던 한 측량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두껍게 쌓인 눈더미 위로 마치 기괴한 조각상처럼 맨발 두 개가 삐죽 솟아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와타오가 카운티 경찰은 현장의 섬뜩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눈을 파헤치자 얼어붙은 남성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신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고 이미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 보였다. 그의 몸에 남겨진 것은 단 두 가지, 백조 모양의 독특한 은반지와 손목에 채워진 시계뿐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신이 내뿜는 죽음의 냉기는 주변의 눈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다. 초동 수사 결과 사인은 명확했다. 왼쪽 관자놀이와 목 오른쪽에 남은 총상. 그는 명백히 살해당한 후 범인에 의해 이곳 외딴 숲속에 유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해야만 했을까? 그의 신원을 밝혀줄 것은 백조 반지와 시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이 신원 미상의 피해자를 존 도로 명명하고 미궁에 빠진 수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는 40세의 스웨덴 국적 남성 빅토르 군나르손이었다. 스웨덴에 있는 그의 친구 다니엘 요한슨과 가족들은 며칠째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들은 빅토르가 다재다능한 언어 능력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모험가였으며 약 1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기회의 땅 비국으로 건너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어 이곳에 정착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메리칸 드림은 눈 덮인 숲속에서 비극적인 악몽으로 끝나버렸다. 빅토르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한 달여 전인 1993년 12월, 그의 삶에는 새로운 설렘이 싹트고 있었다. 11월 23일, 빅토르는 지역의 한 카페에서 친구의 소개로 케이 위든이라는 저성을 만났다. 케이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싱글맘으로 따뜻하고 지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12월 3일, 빅토르는 케이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 자리에는 케이의 어머니이자 77세의 미망인인 캐서린 밀러도 동석했다. 케이는 훗날 그날 저녁을 마치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완벽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빅토르의 유머와 지성에 매료된 캐서린 역시 딸의 새로운 연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세 사람은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케이와 빅토르는 다음 날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 날 빅토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케이는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2월 5일 케이는 친구와 함께 빅토르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텅 빈 집안을 맴돌고 있었다. 케이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빅토르가 자신과의 짧은 만남을 일방적으로 끝내고 말없이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빅토르의 실종이 스웨덴에 있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을 안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빅토르에 대한 상실감은 곧 더 큰 충격과 공포로 뒤덮였다. 빅토르가 사라진 지 며칠 후인 12월 9일, 케이가 근무하는 학교로 그녀의 어머니 캐서린의 직장 상사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캐서린이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전혀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케이는 곧장 경찰과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었다. 부엌 냉장고에 기댄 채 캐서린 밀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끓탐한 완두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는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변을 당했음을 시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에 맞은 두 발의 총상이었다. 사용된 총기는 389경 권총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현장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집안의 테이블은 넘어져 있고 서랍은 어지럽게 열려 있었지만 캐서린의 보석이나 집에 있던 다른 총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강도 사건처럼 위장하려는 서투른 노력의 흔적만 역력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케이는 이 비극을 며칠 전 사라진 빅토르와 연관짓지 못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번 데이트했을 뿐이었고 그 짧은 만남이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녀는 경찰에게 빅토르의 실종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 초기 경찰의 시선은 뜻밖의 인물에게 향했다. 바로 케이의 아들 제이슨 위든이었다. 캐서린이 살해당하기 몇 주 전부터 위든 가족은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을 마약상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남자는 제이슨이 수천 달러의 마약 빚을 졌다고 주장하며 가족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차고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욕설을 휘갈겨놓는가 하면 살해 위협이 담긴 녹음 메시지와 폭력적인 편지를 보내왔다. 심지어 누군가 위든 가족의 집에 총을 발사하는 대담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제이슨을 수차례 소환해 강도 높게 신문했다. 제이슨은 마리화나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으며 협박의 배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다행히 케이와 제이슨 모자 모두 캐서린의 피살 추정 시각에 명확한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형사들은 케이의 과거 인간관계로 눈을 돌렸다. 그 과정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라몬트 클렉스턴, 엘시 언더우드. 그는 솔즈베리시 경찰서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경찰관이자 케이의 전 약혼자였다. 케이는 라몬트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통제하려 드는 집착적인 성격 때문에 1992년 여름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1994년 초 눈 속에서 발견된 시신이 빅토르 군나르손이라는 사실이 스웨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스웨덴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단순한 스웨덴인 관광객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대부분은 알지 못했지만 스톡홀름에서 빅토르 군나르손이라는 이름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바로 1986년 2월 28일 스웨덴 전역을 뒤흔든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팔메 총리는 스톡홀름 구시가지의 영화관을 나오던 중 정체불명의 단독 괴한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33세였던 빅토르는 극우 단체와 연관이 있으며 평소 팔메 총리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품고 있던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의 집에서는 팔메 총리에 대한 비방 자료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그는 올로프 팔메를 증오하는 자 중 한 명으로 묘사되며 이후 3년간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혹독한 신문을 견뎌야 했다. 기나긴 수사 끝에 그는 사건 당일 밤에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었다. 빅토르는 자신을 옥죄는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 스웨덴을 떠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머나먼 타국의 숲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관들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혹시 스웨덴에서 온 암살자가 팔메 사건과 관련된 원한으로 빅토르를 살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빅토르와 캐서린 밀러의 죽음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단 하나, 바로 케이 위든이었다. 경찰은 케이를 공통분모로 지목하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케이가 마지막으로 빅토르를 만났던 1993년 10월 3일 저녁, 즉 빅토르가 케이의 집에서 캐서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그 시각, 한 목격자가 케이의 집 주변을 맴도는 차량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차의 운전자는 바로 케이의 전 약혼자 라몬트 언더우드였다. 라몬트는 케이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했으며 그녀에게 새로운 남사가 생겼다는 사실에 극도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캐서린은 딸에게 집착하는 라몬트를 위험하게 여겨 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재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라몬트의 과거를 파헤치자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 그의 전부인 3명은 모두 그가 매우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극도로 통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한 전부인은 그에게 심하게 구타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끔찍한 경험을 증언하기도 했다. 빅토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12월 3일 밤, 라몬트는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 지역의 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 여성을 찾아내자 그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여성은 라몬트가 데이트 도중 동료 경찰관의 아내가 외도하는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라몬트는 그 시간에 K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 몰래 숨어서 집안을 엿보았고 사랑의 경쟁자인 빅토르의 차 번호를 적어두기까지 했다. 모든 정황이 라몬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을 샅샅이 감식했지만 두 건의 살인사건과 그를 연결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경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위든 가족에게 걸려왔던 마약상의 협박전화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목소리의 주인을 찾는 공개 수배에 나선 것이었다. 이 전략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한 보호관찰관이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자신이 관리하던 편의점 직원 렉스 켈러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경찰에 체포된 렉스 켈러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라몬트 언더우드가 수사관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자신에게 돈을 주고 협박 전화를 걸게 했다고 실토했다. 라몬트가 제이슨을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 진짜 범행 동기인 치정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이 자백을 토대로 법의학 전문가들은 라몬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매트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바로 빅토르 군나루손의 머리카락이었다. 1995년 10월 라몬트 언더우드는 빅토르 군나루손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1급 살인 및 1급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가 캐서린 밀러의 살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 라몬트는 K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빅토르에 대한 광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캐서린 밀러와 빅토르 군나루손 모두를 자신과 K의 재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1997년에 열린 살인 재판에서 검찰은 라몬트의 범행 과정을 재구성했다. 그는 빅토리의 집을 찾아가 그를 납치한 뒤 자신의 차 트렁크에 가두고 숲속으로 끌고 가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가 빅토리의 옷을 모두 벗긴 것은 오랜 경찰 경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한 캐서린의 집을 어설픈 강도 현장처럼 위장한 건 역시 그의 경찰 경험에서 비롯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지만 그는 캐서린 살해 혐의로는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 1997년 7월 24일 배심원단이 라몬트 언더우드에게 빅토르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던 날 K 위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그날처럼 행복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라몬트 언더우드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납치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1년간 복역한 후 2018년 67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한 베테랑 경찰관의 뒤틀린 질투심이 낳은 비극은 막을 내렸지만 모든 미스터리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빅토르 군나르손이 죽음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과거의 굴레, 즉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스웨덴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딥갭에 눈 덮인 숲에서 시작된 비극은 그렇게 스톡홀름의 차가운 밤거리에 남겨진 영원한 질문과 기묘하게 연결된 채 끝을 맺었다.